내가 가진 최고의 모습을 발휘하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사적인 언쟁에 낭비할 시간이 없다. 그로 인해 성격을 버리고 자제력을 잃는 것과 같은 파급 효과를 겪을 여유도 없다. 개와 싸움을 하다가 개에게 물리는 것보다는 개에게 길을 비켜주는 편이 더 낫다. 개를 죽인들 물린 상처가 낫지는 않는다. 이걸 할 수 있으면 세상이 모두 내 편이요, 못하면 나 혼자라. 나는 개인적으로 크림을 올린 딸기를 아주 좋아한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물고기는 벌레를 더 좋아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낚시를 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다. 물고기가 원하는 걸 생각했다. 낚싯바늘에 미끼로 크림을 올린 딸기를 끼우지 않았다. 대신에 벌레나 메뚜기를 물고기 눈앞에서 흔들었다. 왜 사람을 낚을 때는 똑같은 상식을 발휘하지 않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왜 끄집어내는가? 그건 아이들이나 하는 짓이다. 바보짓이다. 물론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이다. 하지만 당신 말고는 아무도 거기에 관심이 없다. 나머지 우리는 당신과 똑같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그러니 남에게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방법은 상대가 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걸 얻는지 알려주는 것이다. 여러분이 아이를 상대하든 송아지나 침팬지를 상대하든 이 점은 기억해두면 좋을 것이다. 한 예로 어느 날 랄프월도 에머슨이 아들과 함께 송아지를 헛간에 넣으려고 하고 있었다. 그런데 두 사람은 흔히 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자기들이 바라는 것만을 생각했다. 에머슨은 뒤에서 밀고 아들은 앞에서 끌었다. 송아지는 움직이지 않고 버티었다. 송아지도 자신이 원하는 것만 생각했다. 다리를 뻗대며 고집스럽게 풀밭을 떠나지 않으려 했다. 농장에서 자란 하녀가 우연히 헛간 쪽을 흘끗 쳐다봤다가 공경에 빠진 둘을 발견했다. 하녀는 에세이나 책은 쓸 줄 몰랐지만 말이나 송아지는 에머슨보다 잘 알았다. 하녀는 송아지가 뭘 원할지 고민하다 손가락 하나를 송아지 입에 넣었다. 송아지가 손가락을 쪽쪽 빨게 하면서 부드럽게 헛간으로 데려갔다. 세상에 태어난 날부터 당신이 했던 모든 행동은 당신이 무엇인가를 원하기 때문이었다. 해리 오버스트리트는 해안이 담긴 책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에서 이렇게 말했다. 행동은 근본적 욕망에서 생겨난다. 누군가를 설득하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조언은 사업이 되었든 가정사가 되었든 학교에서든 정치이든 간에 먼저 상대가 간절히 원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온 세상이 그의 편이다. 못하는 사람은 외로운 길을 가야 한다. 논쟁이 되면 승자는 없다. 나는 논쟁이 어떤 효과를 일으키는지 수천 건을 듣고 참여하고 지켜보았다. 그 결과 논쟁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바로 논쟁을 피하는 것이다. 논쟁을 방울뱀이나 지진이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피하라. 열의 9은 양쪽 모두 자신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그 어느 때보다 더 확신하면서 끝나는 것이 논쟁이다. 논쟁은 이길 수가 없다. 져도 지고 이겨도 지기 때문이다. 당신이 상대의 허점을 모조리 드러내고 상대가 제정신이 아님을 증명해서 승리를 거두었다고 치자. 당신의 기분은 좋아질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상대가 열등감을 느끼게 했다. 상대의 자존심에 상처를 냈다. 상대는 당신의 승리에 분개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뜻에 반해서 설득당한 사람은 여전히 의견을 바꾸지 않는다. 벤저민 프랭클린이 했던 말 그대로다. 논쟁을 벌이고 짜증을 유발하고 상대를 반박해서 가끔은 이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건 껍데기뿐인 승리다. 왜냐하면 절대로 상대의 호의를 살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당신이 옳을 수도 있다. 철저히 옳을 수도 있다. 논쟁에 열을 올리고 있을 때는 말이다. 그렇지만 상대의 마음을 바꿔놓는 점에서는 틀린 사람과 똑같이 헛고생을 했을 뿐이다.
우드로 윌슨 내각에서 재무장관을 지낸 윌리엄 깁스 매커드는 정치를 하면서 온갖 일을 겪어보니 무지한 사람한테 논쟁으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더라고 선언했다. 무지한 사람이라고 매커드가 좋게 돌려서 말했다고 생각한다. 내 경험상 그 누구도 논쟁으로 이기기는 불가능하다. 상대의 IQ가 어떻든 언쟁을 벌여서 마음을 바꿀 수는 없다. 붓다는 말했다. 미움으로는 미움을 끝낼 수 없다. 사랑이 있어야 한다. 논쟁으로는 결코 오해를 끝낼 수가 없다. 오해를 끝내려면 요령과 수완과 조정이 필요하다. 상대의 관점을 한번 들여다보고 공감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링컨이 젊은 육군 장교를 질책한 적이 있다. 동료와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는 이유에서였다. 내가 가진 최고의 모습을 발휘하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사적인 언쟁에 낭비할 시간이 없다. 그로 인해 성격을 버리고 자제력을 잃는 것과 같은 파급 효과를 겪을 여유도 없다. 똑같이 권리가 있다면 큰 것도 양보하라. 분명히 내 것이더라도 작은 것은 양보하라. 권리를 다투느라 개에게 물어 뜯기느니 개에게 기를 양보하라. 개를 죽인들 물린 상처가 낫지는 않는다. 논쟁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논쟁을 피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더 잘하도록 박차를 가하는 방법. 피트 발로라는 내 오래된 친구가 있다. 피트는 평생을 서커스단이나 다양한 공연단을 따라다니며 강아지나 조랑말을 데리고 쇼를 했다. 피트가 새로운 강아지를 훈련시키는 모습을 지켜보면 참 재미있었다. 강아지가 아주 조금만 발전해도 피트는 강아지를 쓰다듬고 칭찬하고 간식을 주며 잘했다는 표현을 확실히 했다. 피트의 방법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동물 훈련사들이 수백 년간 써왔던 방법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누군가의 행동을 바꾸고 싶을 때 똑같은 상식을 적용하지 않을까? 왜 채찍 대신 객검을 쓰지 않을까? 왜 비난 대신 칭찬을 하지 않는 걸까? 아주 작은 발전에도 칭찬을 하자. 그래야 계속해서 발전하고 싶어진다. 심리학자 제스 레어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했다. 칭찬은 인간의 따뜻한 영혼에게 햇볕과 같다. 칭찬이 없으면 우리는 자랄 수도 꽃을 피울 수도 없다. 그런데도 대부분 남에게는 비난이라는 찬바람을 불려고 한다. 동료에게 칭찬이라는 따뜻한 햇볕을 비추기를 꺼린다. 비판 대신 칭찬을 하라는 것은 스키너가 가르친 기본 개념이다. 20세기의 위대한 심리학자 스키너는 비판을 최소화하고 칭찬을 강조했을 때 장점은 강화되고 단점은 관심 부족으로 인해 퇴화한다는 사실을 동물 실험과 인간 실험을 통해 보여줬다. 기억하라. 누구나 칭찬과 인정을 갈망한다.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 무슨 일이든 할 것이다. 그러나 진실하지 못한 칭찬이나 인정은 아무도 바라지 않는다. 아첨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말하겠다. 이 책에 나오는 모든 원칙은 진심에서 우러났을 때에만 효과가 있을 것이다. 나는 일련의 속임수를 권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사는 방식을 바꿔보자는 얘기다. 사람들을 변화시켜보자는 말이다. 여러분이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지닌 보석 같은 장점을 깨닫게 한다면 그들을 변화시키고도 남을 것이다.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게 할 수도 있다. 과장인 것 같은가? 그렇다면 미국이 낳은 뛰어난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의 현명한 말에 귀를 기울여 보라. 우리는 필요한 것에 비해 절반만 깨어 있다. 우리는 갖고 있는 신체적, 정신적 자원을 아주 조금밖에 사용하지 않는다. 크게 보면 인간은 자신의 한계에 비해 너무 좁게 산다. 다양한 능력이 있는데도 습관적으로 그걸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여러 능력이 있다. 습관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당신이 최대치까지 사용하지 않고 있는 바로 그 능력 중 하나가 남을 칭찬하는 마법 같은 능력이다. 잠재된 가능성을 발현하게 자극해주는 능력 말이다. 비판 앞에서 인간의 능력은 시들어버린다. 격려를 해주면 능력이 꽃핀다.
지금보다 더 효과적인 리더가 되고 싶다면 다음의 원칙을 적용하라. 손톱만큼이라도 나아진 것은 모조리 칭찬하라. 잘했다고 말할 때는 진심을 담고 칭찬할 때는 아낌없이 들이부어라. 꿀을 모으고 싶다면 벌통을 걷어차지 마라. 비난은 헛수고다. 비난을 받은 상대는 방어하는 입장이 되어버려 보통은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기를 쓰기 때문이다. 비난은 위험하다. 비난은 사람들의 소중한 자존심에 상처를 내고 자존감을 다치게 하며 붕괴하게 만든다. 세계적인 심리학자 스키너는 동물의 잘한 행동에 보상을 주면 나쁜 행동에 벌을 주는 것보다 학습이 훨씬 더 빠르고 배운 내용도 더 효과적으로 기억한다는 사실을 실험으로 증명했다. 이는 인간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다. 비난으로는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오히려 당사자는 억울해하는 경우가 많다. 역시나 위대한 심리학자인 한스 셀리에는 이런 말을 했다. 우리는 인정에 목마른 만큼이나 비난을 두려워한다. 비난이 낳은 억울한 심정은 직원이나 가족, 친구를 기운 빠지게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비난했던 그 상황은 바로잡아지지 않는다. 기억하라.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꿀이지만 벌에 쏘이고 싶지는 않다. 여러분도 바꾸고 싶거나 다잡고 싶거나 고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좋다, 괜찮다. 나도 대찬성이다. 그렇지만 우선 자기 자신부터 그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 내 말은 순전히 이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남을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이 편이 훨씬 더 득이 되고 덜 위험하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내 집 현관이 더러울 때는 이웃집 지붕에 눈을 탓하지 마라. 내가 원하는 일을 상대가 기쁘게 하게 하라. 우리 수업을 듣는 학생 중에 식품점에서 매니저로 일하는 건터 슈미트라는 사람이 있었다. 한 직원이 물건을 진열한 선반에 가격표를 제대로 붙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혼란이 생겼고 고객들이 불평했다. 여러 번 알려주고 꾸짖기도 하고 화도 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결국 슈미트는 이 젊은 직원을 사무실로 불렀다. 그를 가게 전체 가격표 부착 감독관으로 임명했다고 한다. 모든 선반에 가격표가 제대로 붙어 있는지 감독하는 직책이라면서 말이다. 새 직책은 젊은 직원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이후 직원은 자신이 맡은 임무를 아주 만족스러워하며 수행했다. 유치한가?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나폴레옹이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제정하고 병사들에게 1만 5천 개의 훈장을 나눠주고 장군 18명을 프랑스 원수로 임명하고 그의 군대를 대육군이라고 불렀을 때도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다. 나폴레옹이 전쟁을 겪은 퇴역 군인들에게 장난감을 나눠준다며 비난했다. 그러자 나폴레옹은 이렇게 답했다. 바로 그 장난감이 인간을 지배한다. 이처럼 직책과 권한을 수여하는 방법은 나폴레옹도 효과를 보았다. 여러분도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다른 예로 뉴욕주 스카스데일에 사는 나의 지인 어니스트 겐트는 꼬마들이 마당에 있는 잔디를 마구 밟고 지나다녀서 골치가 아팠다. 처음에는 야단을 쳐보았다. 그 다음에는 구슬렸다. 둘 다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꼬마들 중 가장 심한 아이에게 직책을 주면서 책임자라는 느낌이 들도록 했다. 겐트는 그 꼬마를 형사로 임명하고 아무도 그녀의 마당을 무단횡단하지 못하게 하는 책임을 맡겼다. 문제는 한 번에 해결되었다. 겐트가 임명한 형사는 뒷마당에 모닥불을 피우고 다리미를 벌겋게 달고서는 꼬마들에게 누구라도 마당에 발을 들인다면 짖어버리겠다고 위협했다. 이는 인간의 본성이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내가 원하는 일을 상대가 기쁘게 하게 하라. 사람들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다. 상대가 즉시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 인간 행동을 규율하는 아주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다. 이 법칙을 준수한다면 곤란에 빠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실은 잘 지키기만 하면 이 법칙은 수많은 친구와 끊이지 않는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나 이 법칙을 깨는 순간 끝없는 공경에 처하고 말 것이다. 그 법칙이란 이것이다. 언제나 상대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하라. 존 듀이는 중요한 사람이고 싶은 욕망이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충동이라고 했다.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원칙은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다. 바로 이 충동이 우리를 동물과 구별한다. 바로 이 충동이 문명 자체를 성립하게 했다. 수천 년간 철학자들은 인간관계의 수칙을 만들어 보려고 했다. 그렇게 생각해낸 것 중에 기나긴 세월을 거쳐 진화하며 살아남은 가장 중요한 지침은 오직 하나뿐이다. 조로아스터는 2500년 전 페르시아에서 추종자들에게 이를 가르쳤다. 공자는 2400년 전 중국에서 이를 설교했다. 도교의 창시자인 노자는 계곡에서 제자들에게 이를 가르쳤다. 붓다는 이를 예수보다 500년 앞서 겐지스강 강둑에서 설교했다. 힌두교 경전은 그보다 1000년을 앞서서 이를 가르쳤다. 1900년 전 유대의 돌산에서 가르쳤던 예수는 이를 하나의 생각으로 요약했다. 아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일 것이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는 주변 사람에게 인정받길 원한다. 나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주기를 바란다. 우리는 나만의 작은 세상에서 중요한 사람이고 싶어 한다. 영혼 없는 싸구려와 첨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진심에서 우러난 인정을 갈망한다. 찰스 슈와브의 말처럼 우리는 친구나 동료가 잘했다고 말할 때는 진심을 담고 칭찬할 때는 아낌없이 들이부어 주기를 바란다. 이는 모든 사람이 바라는 바다. 그러니 이 황금률을 따르자.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그대로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자. 언제나 어디서든 말이다.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에서 가져왔다. 인간의 본성을 간파해 현대 성공 철학을 집대성한 불후의 고전.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이 출간 90주년 기념을 맞이해 개정 증보판으로 출간되었다. 이 책은 데일 카네기 협회에서 공식 인증을 받은 국내 유일의 완역본으로 독보적 공신력을 갖췄다. 그리고 데일 카네기가 직접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미공개 원고가 담겨 있어 그의 철학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데일 카네기 특유의 말투까지 살리면서 누구나 막힘없이 읽을 수 있게 작업한 번역은 이 고전을 다시 읽어야 할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시대를 뛰어넘는 인간 본성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이 담겨 있는 이 책을 꼭 읽어보길 바란다.